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3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폭력과 무시 속에서 살아온 제게 이런 부드러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낯설었죠.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족쇄를 저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겨우 찾아온 자유가 어쩌면 또 다른 감옥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진정한 해방을 찾아가는 뼈아픈 여정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포구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박연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이 되었네요. 사람들은 제가 은퇴 후 여유롭게 빵집을 운영하며 노후를 즐기는 줄 알지만 제 속은 오븐 속 타버린 빵처럼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반죽을 치대며 고소한 빵 냄새를 맡을 때면 그 향기가 제 비참한 현실을 잠깐이나마 가려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죠. 제 인생에서 제가 주인공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평생을 누군가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거든요. 어릴 때는 엄격한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결혼 후에는 무능하고 폭력적인 남편의 주먹 아래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제 하루는 빵 굽는 향기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언제나 역한 술 냄새와 차가운 절망으로 마무리되곤 했어요. 남편은 무직이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넘게요. 처음엔 성실해 보인다는 주변의 말에 속아 결혼했지만 그는 일터보다 술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군으로 변했어요. 여자 주제에 돈 몇 푼 번다고 유세냐며 제가 베이커리에서 힘들게 번 돈을 빼앗아 술로 탕진하곤 했죠. 내가 뭘 알아? 입 닥치고 돈이나 내놔. 이런 말들이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히는 일상이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거칠게 저를 끌어당길 때도 그것이 그 사람 나름의 서툰 애정 표현인 줄로만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손길은 사랑이 아닌 폭력이 되었고 부부관계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끔찍한 의무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기색을 보이면 남편은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저를 무시했어요. 어디 여자가 남편 앞에서 인상을 써?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입을 다무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아이가 울기만 해도 시끄럽다며 고함을 지르고 제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식탁을 뒤엎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방으로 밀어넣고 거실에 남아 남편의 고함과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울면서도 아이가 깰까봐 입술을 깨물며 버텼어요.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고 그의 옷 주머니에서는 제가 모르는 술집 영수증이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휴대폰은 늘 비밀번호로 굳게 잠겨 있었고 제가 의심이라도 할라치면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의부중 있냐? 내가 그러니까 집구석이 이 모양이지. 그 뻔뻔한 태도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고 이혼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도 없었어요. 그렇게 30년 넘는 세월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빵을 구울 때마다 제 인생도 저 오븐 속 타버린 빵처럼 버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죠. 63이 된 제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포기라는 단어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없구나. 이대로 인생이 끝나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퍼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30년 넘게 채워져 있던 족쇄가 풀려나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었죠. 남편이 죽었는데 자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무섭고 나쁜 여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소리 지를 사람도 없고 제 돈을 빼앗아 술을 마실 사람도 없으며 억지로 관계를 강요하며 저를 무시할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며 생전 처음으로 제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술 냄새와 고함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장례식 내내 상주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엔 슬픔보다 앞서는 기묘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도감이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안도감이 들다니 내가 정말 천벌을 받을 나쁜 여자인가 문득문득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가 몰래 만나온 여자들의 흔적과 술집 영수증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 제 마음속 작은 미안함조차 분노로 바뀌어 흩어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사고사로 인한 보상금과 그동안 부어두었던 개인 보험금을 합치니 2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제 통장에 찍혔어요. 평생 남편 눈치 보며 빵 한 조각 마음 편히 못 먹고 가게 월세 걱정에 밤잠 설치던 저에게 그 숫자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그 돈을 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앉아 직원이 권해주는 비싼 크림을 얼굴에 발라보고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화사한 색깔의 원피스를 몸에 대보았어요. 28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잠시 손이 떨렸지만 이내 결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니 그동안 남편의 폭력에 찌들어 있던 63세의 초라한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조금은 생기가 도는 한 여자가 서 있더군요. 죄책감은 잠시였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이 소소한 사치가 주는 행복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달콤했습니다. 다시 베이커리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돈을 뺏길 걱정도 밤늦게 술 취한 남편이 들이닥칠 일도 없었기에 일하는 것이 즐겁기까지 했어요. 새벽에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서 갓 구운 빵을 꺼낼 때마다 이 모든 게 오롯이 제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베이커리 안을 은은하게 비추던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꺼져버렸어요. 인테리어의 생명과도 같은 조명이 나가니 가게 안이 썰렁해 보이더군요. 급하게 인터넷을 뒤져 근처 인테리어 수리업체를 찾았습니다. 전화한 지 30분 만에 한 남자가 베이커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가 바로 정우진 씨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인상이 아주 선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보다 4살 어린 59세였습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공구를 꺼내 조명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사다리 위에 올라가 집중해서 일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남편의 모습만 보다가 자기 일에 몰두해 땀방울을 흘리는 건강한 남자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 같았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정우진 씨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잘 들어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더군요. 고마운 마음에 제가 직접 구운 크림빵과 따뜻한 커피를 내어드렸습니다. 수고했으니 드시고 가시라고 수줍게 권했죠. 정우진 씨는 한 입 베어 물더니 정말 맛있다고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빵 중에 최고라고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는 빵을 다 먹고도 한참 동안 가게 안소품이며 분위기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센스가 보통이 아니라고, 가게가 사장님을 닮아서 참 따뜻하다는 말에 저는 잊고 살았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정우진 씨는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에 일이 있어 들렀다며 오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사장님 빵이 생각나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는 올 때마다 제가 혼자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게 대단하다며 격려해 주었고, 가끔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며 조심스럽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63년 인생 동안 남자의 다정함이라는 게 이런 것인 줄 처음 알게 된 순간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을 도와주던 그와 손이 살짝 스쳤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그를 기다리게 되는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우진 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제 메마른 일상에는 다시 따뜻한 햇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건네는 친절과 다정한 말 한마디는 30년 넘게 쌓여있던 제 마음의 흉터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죠. 정우진 씨와 가까워지면서 제 베이커리는 더 이상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죽을 치대며 오늘은 그가 몇 시쯤 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여고랭처럼 두근거렸어요. 30년 넘게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에 시달리며 제 마음은 바짝 말라버린 장작 같았는데 정우진 씨라는 따뜻한 불꽃이 닿으니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수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 일찍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우진 씨가 젖은 어깨를 털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돼서 왔다며 웃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고 우리는 닫힌 베이커리 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63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남의 집 문턱을 넘는 것이 이토록 떨리는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우진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거칠고 일방적인 손길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의 품은 따뜻했고 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진 씨는 제게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그 따뜻함에 제 자신을 맡겼어요.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조명을 낮춰주었고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기다려주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항상 제가 원하지 않아도 강요당하는 고통이었는데 정우진 씨와 함께한 시간은 달랐습니다. 제가 주저하면 멈춰주었고 제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 여자로서 소중히 대접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흘러나왔고 저는 그 따뜻함 속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 좋은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나는 평생 그 고통을 참고만 살았을까? 하는 억울함과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번 녹기 시작한 마음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어요. 베이커리 마감 후 그의 집으로 향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죠. 정우진 씨는 59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저를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저를 이끌어 주었고 우리는 마치 세상을 처음 만난 연인들처럼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갔습니다. 가끔은 제가 피곤해 보이면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만 나누기도 했고 주말이면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어요. 60세가 넘어 이런 설렘에 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저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지만 달콤한 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우진 씨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게 오는 문자, 지금 어디냐, 누구와 있느냐 묻는 질문들이 처음에는 관심인 줄 알고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집착으로 변해갔어요. 제가 베이커리 손님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조차 싫어했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그의 끝없는 요구였어요. 정우진 씨는 제가 피곤하다고 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는 것도 모자라 매일 보고 싶다고, 당장 만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고 했어요. 사장님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냐며 애걸복걸하다가도 제가 거절하면 순식간에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의 집착적인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는 베이커리 영업 중에도 연락이 왔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문득문득 죽은 남편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저를 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은 그 섬뜩한 눈빛 말이에요. 제가 원했던 것은 자유와 사랑이었는데 저는 또 다른 감옥에 갇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휴대폰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는 문자는 제가 베이커리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빵을 굽는 모든 순간을 감시하듯 따라다녔어요. 지금 뭘 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왜 답장이 늦었는지 끊임없이 물어왔습니다. 처음엔 귀여운 질투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지만 점점 그 강도가 심해졌어요.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공포로 두근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건 그의 끝도 없는 요구였어요. 59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우진 씨의 집착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열정이 저를 여자로 느끼게 해줘서 좋았지만 이제는 제 몸이 버텨내지를 못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정우진 씨는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어서 미치겠으니 지금 당장 잠깐만 보면 안 되겠냐는 말은 제게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라 강요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뜸한 틈을 타 정우진 씨가 예고도 없이 베이커리로 들이닥쳤어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정우진 씨는 제 손을 잡아 끌더니 다짜고짜 베이커리 뒤편 작은 창고로 저를 밀어 넣었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당황해서 밀어냈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된다며, 지금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좁고 어두운 창고에서 먼지 쌓인 비품들 사이에 끼어 있는 동안 저는 자괴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나?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도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정우진 씨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두면 안 되겠냐고, 혼자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저를 생각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건 정말 아니라고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는 금세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자기를 못 믿는 거냐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런 것도 못 해주냐고, 저를 사랑하긴 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억지 논리를 펴며
저를 몰아세우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죽은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정우진 씨가 진지하게 제안하더군요. 이제 그만 결혼하자고, 베이커리 일하는 것도 그만두고 자기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밤마다 자기하고만 같이 있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프로포즈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제 베이커리를 없애고 제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오직 자신의 소유물로만 저를 두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이제야 겨우 숨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대답에 그는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를 가지고 논 거냐고, 자기를 그냥 몸이나 섞는 상대로만 본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여자들은 다 똑같다며, 좀 잘해주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한다며 저를 비난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험한 말들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30년 넘게 남편에게 들었던 그 비릿한 혐오의 언어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권위로 저를 눌렀고 남편은 폭력으로 저를 짓밟았으며 정우진 씨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으로 저를 소유하려 했습니다. 결국 이 남자도 똑같구나. 내 몸을 주니까 내가 자기 것이 된 줄 아는구나.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얻었다고 믿었던 자유는 아직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꼭 잠갔습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어둠 속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남편의 죽음을 기뻐했던 나쁜 년인데 또다시 이런 늪에 빠지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정우진 씨의 그 섬뜩한 집착을 마주한 뒤 저는 며칠 동안 베이커리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셔터 너머로 들리는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진동 소리는 마치 저를 쫓아오는 비명처럼 들렸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만나 달라는 문자가 100통도 넘게 왔습니다. 그 문자 속에서 저는 사랑이 아니라 족쇄를 보았어요. 63이라는 나이에 다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억눌렀고 남편은 저를 짓밟았으며 정우진 씨는 저를 소유하려 했구나. 남자들에게 저는 언제나 그들의 기대를 채워줘야 하는 대상이었을 뿐 박연이라는 한 인간은 없었던 거예요. 집안에 갇혀 며칠을 울다가 문득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로 부은 얼굴, 떨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아니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죽은 남편이 준 이 자유를 이렇게 허망하게 날릴 수는 없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운동화 끈을 꽉 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30분 정도 천천히 걸었어요. 상쾌한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일주일이 지나자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번 뛰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3세 달리기라니 남들이 보면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분은 숨이 넘어가도록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은 놀랍게 적응해 갔어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그 고통이 오히려 제게는 해방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인생이 남자들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발로 이 땅을 박차고 나가는 거라는 생각. 달리며 저는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60세부터는 진짜 내 인생이야. 이제 누구에게도 나를 내어주지 않을 거야. 한 달 정도 달리기를 이어가던 어느 날 공원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빠서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묘하게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하더군요. 서점 주인이 건넨 에세이 한 권을 읽으며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60이 넘으면이라는 제목의 책 속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온다고. 여성의 욕망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책이 저를 꼭 안아주며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점 주인의 권유로 그곳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 여성 6명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들이 털어놓는 고민이 제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어 놀랐습니다.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자기는 남편 장례식에서 속으로 드디어라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툭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남편이 죽었는데 기쁘다니 제가 미친 건 줄 알았다고 고백했어요. 모두가 제 손을 잡아주며 아니라고, 제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다 그랬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동료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억눌렸던 욕구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했던 부끄러움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며 우리는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진 씨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그와의 뜨거운 밤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인정과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누군가에게라도 인정받아야 제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이미 충분히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요. 저는 정우진 씨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사랑을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사랑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가둘 감옥이 필요했던 것뿐임을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저는 누구의 소유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그는 한참을 씩씩거리다 결국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슬픔보다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걸러낸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베이커리에 앉아 조용히 반죽을 치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정우진 씨의 문자에 답하느라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직 반죽이 부드럽게 펴지는 감촉과 발효되는 향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구나.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애인도 아닌 오직 나 박연희로 존재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어느덧 64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63세 저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탈출해 방황하던 어린아이 같았는데 1년 사이 저는 참 많이도 변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OKM씩 달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낍니다. 64세의 내가 54세의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생기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오랜만에 아들과 딸이 베이커리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엄마가 이제야 진짜 엄마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남편이 죽었을 때 슬프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유를 느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다 알고 있었다고,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었다고,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해주었어요. 아이들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부산이었어요.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리고 푸른 바다를 보며 혼자 밥을 먹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카페에 앉아 온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부끄럽고 쓸쓸해 보일까봐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인데 해보고 나니 이토록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해운대 일출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미운 감정도
억울한 마음도 이제는 다 털어냈어요. 당신도 참 힘들게 살다 갔다고, 이제 당신을 용서한다고, 아니 나를 위해서 당신을 놓아준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60대라고 해서, 사별했다고 해서, 혹은 혼자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억누르던 것들이 사라진 지금이 가장 눈부시게 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당신은 빛나는 존재예요.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당신만의 해방을, 당신만의 진짜 인생을 말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